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일이 네. 좀 업무가 힘드신 건지 날씨가 더운 건지요? 둘 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 업무가 좀 많아서 예. 한 2달 정도 제가 생생보험실 못 나왔었는데 예, 예. 이번 달부터 좀 어느 정도 정리도 되고 체중도 다시 좀 복구하면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회복하신 만큼 네. 뭔가 통쾌, 상쾌한, 유익한 상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치과 원장이 틀니 치료 도중 병원 팔고 잠적. 어머니를 폭행한 이웃 강력 처벌 원해요. 이혼하는데 연금까지 달라는 남편. 분할 방법은 거짓말로 갱신 거절하고 전세 매물 올린 집주인. 손해배상은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좀 이례적이고 독특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40대 여성이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사건에서 최근 항소심 법원이 지자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무인도로 걸어 들어간 걸 보면 바닷물이 빠지면서 육지와 연결되는 좀 섬이었었던 것 같아요. 유가족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 2021년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낮이었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선제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선제도에 온 다음에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래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에 해당합니다. 목섬은 이른바 모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당시에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은 목섬 주변에 물때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이 딱 끊겨버리는 약간 상당히 수려하고 멋있는 섬인데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관광객이 좀 많은 곳이라면 더더욱 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전부 인정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심하고 항소심은 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네,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옹진군이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A씨 유가족에 대해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로는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면서 옹진군에 2,600만 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600만 원. 네. 그런데요, 변호사님, 만약 이런 사고가 공유지가 아닌 좀 사유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안전조치 의무는 좀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유지라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공유지와 유사하게 그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는 발생하지만 다만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뭐냐면 사유지의 경우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임이 명시적으로 뭐 표지가 되어 있었다든지 한다면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그 귀책 사유를 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사유지에서는 그 안전조치 의무가 좀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었다고 하면 무단으로 출입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사유지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오히려 없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밀물로 인한 좀 익사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법원은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의 배상 책임을 10%로 좀 제한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좀 의미 좀 들 수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예. 지적 장애가 있던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직접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뭐 고인의 지적 장애 등을 고려하면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고인의 친모인 원고가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친모에게 좀 직접 장애가 있던 고인을 방치를 했다면서 책임을 돌린 건데 법원은 이러한 좀 지자체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줬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부가 고인한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관광객이 물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에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 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그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보호 감독 책임이 있다라는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때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네. 물이 차오른다, 밀물때다, 조심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부분의 맞습니다. 판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대 10%니까 네. 사실은 피해자 쪽 유족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억울한 부분도 부분이 있을 있죠. 것 같아요.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네.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네. 이 같은 사고를 좀 당했을 때 네. 보호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이러한 이유로 배상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은 조금 네. 많이 지금 같은 케이스요. 네.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뭐 보호자 과실이 반드시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보호자 감독 의무 이행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 의무가 더 무겁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거나 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보호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보호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호자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과실이 인정돼서 배상금이 감액되는 게 억울하게 이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는 법원이 각 사건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항소심 법원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지자체에게 내린 배상금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좀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인데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그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자체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고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상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된 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그 법원은 유족이 고인을 충분히 보호 감독하지 못한 점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고 예. 이와 같은 점이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른 피해자와 관리자의 과실을 모두 고려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목섬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저기가 중간이 저렇게 끊겨버리고 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네. 밀물 때 목섬 가시는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위험할 것 같아요. 안내 표지판들은 네.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밀물대가 계속 바뀌거든요. 네. 뭐 사리와 조금이 네, 계속 그쵸.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조금 컨트롤할 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자체에서 물론 모든 서해안의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 위험 지역들은 좀 분류를 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좀 보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걷기 운동을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 가끔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했었던 동네 분한테 다짜고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한 말다툼도 없이 갑자기 두 손으로 가슴 쪽을 확 밀쳤다고 했는데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바위 쪽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119 불러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져서 전치 5주 진단이 나왔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골반뼈에도 금이 간 게 발견돼서 전치 7주 진단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통원 치료 중이시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시라 회복도 늦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까 봐 큰 걱정입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는 받았는데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가해자 쪽 딸이 합의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합의를 안 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경찰 조사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해자가 말다툼도 없는데 갑자기 미쳤다고 좀 하셨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맞습니다. 예. 네,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그 전형적으로 그 폭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요. 예.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치는 결과 여기에서 보면 전치 5주, 전치 7주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서 이 정도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폭행죄의 네. 유형력 행사가 꼭 직접적으로 네.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도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 벌어진 또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폭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병원에서 전치 5주, 7주 진단을 좀 받으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상당히 좀 네. 커요. 12주 다 합쳐도 네. 총 12주인데 네. 아니면 이제 각각 부위마다 5주, 7주일까요? 예, 뭐 어쨌든 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실형을 좀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또 어떻게 보면 묻지마 범죄와 좀 가까워 보이는 행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말씀 나온 것처럼 뭐 5주, 7주의 중한 어떤 그 상해까지 입원돼도 불구하고 예.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뭐 판결 선고시까지 되지 않는다면 예. 뭐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예, 엿보이고요. 상해죄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연령,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가해자의 반성 유무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더군다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심각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당시 네. 어머니가 좀 바위에 부딪혀 다쳤다고 좀 그러니까요. 하셨거든요. 네, 피해자 상당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고령이고 네, 맞습니다. 후유증까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혹시 중상해죄로도 볼 수 있을지 이게 네, 갈비뼈가 전치 5주, 네, 그다음에 골반뼈가 7주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중상해로는 좀 볼 수 없을까요?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기는 예. 한데요. 중상해죄 같은 경우는 상해의 결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네.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갈비뼈 골절이나 골반 골절 등은 상해죄로 그 처벌되지만 만약 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있다거나 불구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면 중상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중상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게 인정될 때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갈비뼈가 부러져서 네. 뭐 위나 네. 아니면 간, 그쵸. 뭐 심장을 찌르고 들어온다든지 뭐 네. 이런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충분히 네, 성립할 맞습니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그냥 단순한 골절 사안이면 네. 뭔가 치료가 가능할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좀 제안해 왔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합의금 액수로 좀 얼마를 제시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합의금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뭐 치료의 기간, 예. 나이,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도 모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전치 5주, 7주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뭐 일반적으로 뭐 1,000만 원 이상을 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이고 또 이제 피해자가 고령이고 치료비 또 그다음에 뭐 치료가 벌써 150만 원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시고 예. 향후에 후유증 우려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고령 노인들 같은 경우 골반 같은 경우에 단순히 골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라든지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2,000만 원까지도 뭐 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위자료, 향후 치료비 예상액까지 모두 합산해서 예. 고려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이다 보니까 향후 네. 치료비 부분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또 네. 감정적인 부분들로 네. 나는 치료가 의사는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사실은 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들도 환자분들 중에는 덜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조사를 좀 받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피의자 쪽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자동으로 기소가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후에 어떤 절차가 되는지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상해죄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 처벌 의사랑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만약에 부동의하게 될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갖게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후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얘기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뭐 검찰 송치 여부는 이제 피해자에게 통지가 오게 될 것이니까 추가 문의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든 병원비만 150만 원 이상이고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네. 돈은 민사소송을 좀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예. 등의 금전지급 청구는 예.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민사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액심판 등을 간이 절차를 활용하실 수는 있고 또 이제 형사 절차 내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형사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피해자가 다만 이제 금액에 부동의하면 이 역시도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국가의 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금 뭐 치료비나 생계비의 최소 범주에서는 신청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이 점 안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송등범 변호사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는 생생보험쇼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저희 예. 아버지가 66세 정도 되셨는데요. 예. 저희 작년 10월 정도에 집 근처에 이제 치과의가 클리닉을 마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리닉가 잘 맞질 않아가지고 예, 예. 7개월 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수정을 좀 받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틀니가 그래도 이제 사용할 때마다 이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3주 만에 병원을 다시 방문을 하셨는데 예. 모르는 원장님이 계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원래 했던 전에 틀니 해줬던 원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병원을 넘기고 예. 가버린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원장님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이 틀니는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임플란트를 권유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95만 원인데 뭐 75만 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이게 전 원장이 이제 어쨌든 아버지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진 상황이고 이제 8개월 동안 틀니도 못 쓰셨던 거라서 예. 이제 틀니를 그때 당시에 40만 원 정도에 맞추셨어요. 예. 그리고 치료비만 해도 한 50만 원 더 돈이 되는데 네. 이거를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 원장 상대로 좀 형사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좀 황당한 사안인데 틀니를 했는데 틀니 네. 치료가 좀 잘 안 돼서 치료비가 50만 원이 들 정도로 8개월 동안 좀 방치된 상태에서 결국은 90만 원, 틀니 관련돼서는 90만 원이 들어갔고 8개월 동안 많은 좀 고통을 좀 당하셨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맞으시죠? 전화 주신 내용이. 네, 맞습니다. 네, 옆에서 송득범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아까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틀니 처음 제작을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치료 방법이나 예상 결과나 부작용 이런 거를 좀 설명 들으셨던 게 있으셨을까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네. 못 들었다고 들었고 네. 치료 방법은 자꾸 이제 높이가 안 맞으니까 네. 실리콘으로 조금 높이 조절을 계속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줬고 네. 그 높이 조절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사용하기까지. 네. 그럼 또 이게 잇몸이 이게 높이가 네. 안 맞아서 또 이게 네. 못 쓰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거에 대한 전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주겠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이 갑자기 바뀐 상황이라 그 당시에 틀니를 만들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뭐 진료 기록부나 아니면 결제하셨던 영수증이나 뭐 상담 내역 같은 그 관련 자료들은 이미 좀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거는 좀 못 받으셨을까요? 일단 영수증은 가지고 계시고 네.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일을 하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말씀드리면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지금 아까 궁금하신 사항은 전 원장을 상대로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이런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네. 궁금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네.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구분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틀니 제작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도급 계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내용은 이제
그 해당 대상자의 구강 구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틀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전 이가 치아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저작 기능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 보조 장치로 이제 틀니를 제작해서,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성품을 틀니를 주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모양이나 턱 구조나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고, 이걸 뭐 민법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자면 이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완전 이행이 해당한다면 뭐 다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면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 치료가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 치료비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도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의료인의 과실,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등 4가지 요건을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틀니가 반복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했다면 진료비, 틀니비에 대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환자의 구강 상태나 적응기간 필요성, 의료진이 이제 그걸 조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는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료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있고, 뭐 인과관계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 과실 이런 부분도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인정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형사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과 의사가 이제 그 해당 명백한 과실로 환자한테 이제 신체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다만 형사소송에서의 과실의 입증은 민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어서 단순히 틀니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는 뭐 형사상 처벌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장이 별도의 고지 없이 병원을 넘겨버리고 사라진 행위 자체로는 그 행위만으로 사기죄와 같은 그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지만, 진료비를 받고 치료를 완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민사소송과 달리 그 형사고소의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시 당초부터 치료를 할 의사 없이 고의로 그 치료비를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빨이 상한다든지 잇몸이 망가졌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을 처벌할 수 있을 텐데, 해당 내용으로는 틀니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고생을 했지만 시간이 경과했고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형사 책임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책임의 상대방으로 병원 혹은 원장이 바뀐 점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의 원장은 치료를 완료하지 않고 병원을 넘겼기 때문에 환자와의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새로운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전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지만 진료 기록의 인계나 환자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 혹은 해당 권리관계에 따른 포괄적인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현실적으로 이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이제 종전 그 원장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묻는 방법은 법률적인 원칙에 해당하긴 하는데요. 기타 이제 그 피해자 분께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보건소, 근데 관할보건소는 아마 이미 민원을 제기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치료의 경위, 진료 기록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와 함께 이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공적기관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차들은 비교적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일부 환불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그곳에서도 불응을 한다. 상대방이 이제 그 해당 전문기관에서 얼마를 배상해라라고 금액을 정하고 이행하고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가 됐다라든지
어떤 일종의 심증이 드러난 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면 입증의 부담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간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동안 확보한 증거 자료나 기타 자료들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기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시게 되면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치 않으시기 때문에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 투입하게 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로서 혹은 의료 피해자로서 이런 권리 주장을 해보시고 해당 절차에서 조정 절차나 중재 절차가 결렬될 경우에 비로소 해당 중재나 조정에서 활용된 자료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으로 보인다. 일단 이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점 더 질문 주셔도 되거든요. 일단 보건소에서 예. 네. 전화를 해봤는데 예. 상황 말씀드렸더니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셨고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중재원이나 예. 소비자원에게 이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받게 되면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중재원하고 네. 소비자원이 네. 강제력이 있는가? 네. 이건 뭐 의료분쟁 조정중재원하고 네, 맞습니다. 소비자원을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조정과 중재 절차로 최대한 원만한 그 해결 절차를 권하는 것이라서 예. 이 여기에서 최대한 조정안이나 중재안이 발령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완전히 동의할 경우에 해당 결정문이 집행 지체이자라든지 집행 강제력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담자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강제력이 있는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근데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면 양 당사자가 그 내용과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일치가 됐다. 그래서 그 조정결정문이나 중재결정문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조정결정문이나 중재결정문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인정된 결정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그 최종적인 조정안이나 중재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을 때 어느 한쪽이 동의 못하겠다라고 불복할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이만큼을 지급해라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명한 절차에 해당하는 대신에 소비자원에서 이행 권고나 기타 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는데 해당 조치에 대해 판매자나 의료 병원 등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인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해당 절차들을 통해서 상대적인 지식이 이제 그 상대방과 소비자분 사이에 지식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차이나 중간자적 위치에서 최대한 조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해당 기관들이라서 해당 기관을 통해서 우선 조치를 진행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미처 몰랐던 혹은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최종적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민사소송을 가시는 게 좋다. 이 정도 일단 말씀 올립니다. 네, 네. 상담자님 우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하자면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만약에 조정이나 중재가 되면 강제력이 좀 있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좀 강제력은 없으나 사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되도록이면 처리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좀 쭉 정리하고 나서 하나 말씀 좀 해보시죠. 민사소송은 우선 손해배상 청구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형사고소는 아까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과실 입증이 조금 네, 어렵고 맞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오히려 조금 고소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제 방법 중에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보건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렇게 공적기관의 피해구제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네. 그 원장님에 대해서 예. 알고 있는 정보가 연락처 정도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랑 네. 금액은 한 90만 원만 청구가 가능한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첫 번째 그
원장에 대해서 그 연락처만 아는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원장이 보통 이제 치과라고 하면 이름은 간판에 적혀 있을 것이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소장을 접수를 할 당시에 주소 부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란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름과 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한 다음에 소장 접수 후에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거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때 이제 사실 조회 신청으로 통신사에다가 해당 핸드폰 번호와 이름으로 가입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뭐 주민등록번호와 뭐 주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그 이름과 핸드폰 번호 혹은 주소까지만 확인된 상태로 진행이 됐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받아서 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또 주소를 보완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90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90만 원을 피해 금액으로 특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8개월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 해당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금액은 오히려 지금 직접적으로 지출한 9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다. 가령 200만 원이 더 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위자료 200만 원과 뭐 실제 직접 지출한 피해 금액 90만 원 해서 29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식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어떻게 궁금하신 점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끊고 아마 송두범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해 안 가셨으면 저희 방송 재방송으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다시 재방송 돌려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저희가 좀 상담자님한테 도움될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얘기하면서 궁금한 점이 좀 하나 생겨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아까 네. 뭐 원장님 연락처 정도만 안다라는 네. 부분이 휴대폰 번호를 알면 당연히 이제 네. 민사소송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치과 내선 번호만 알면 네. 뭐 그러면은 그래도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네. 인적 사항 정도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 네. 등록번호나 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조회를 예. 바꿔서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그 해당 구역 내의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예. 사업자 등록을 이라든지 아니면 예. 보건소에 해당 의사 면허 발급 주체가 사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절차를 네.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당 주소지와 그다음에 내선 번호가 있다고 하면 네. 뭐 말씀드린 것 소장은 일단 제출을 한 후에 예. 말씀드린 그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아, 방법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네. 관할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병원의 개소 일자를 기준으로 원장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하면 네. 거기에 제출된 인적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걸 토대로 재판부의 보정, 피고에 대한 주소와 뭐 인적 사항을 보정하고 특정을 하면 예. 소송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플한 거 하나만 시간 관계상 네. 하나만 딱 물어보면 네. 도망간 원장 거를 네. 네. 현재 원장이 좀 인수인계 받아서 네. 이 환자분한테 네.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네. 포괄적인 영업량 수도로 볼 수 있는가의 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령 통상적으로는 병원의 영업량도가 이루어질 때 해당 자리에 뭐 환자들의 숫자, 예, 예. 그다음에 어떤 영업의 정도를 고려해서 포괄량 수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자리의 위치만을 특정하고 근데 포괄량 수도를 할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예.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땡땡땡 치과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저명하게 유지됐다고 동일한 하면 치과. 네, 예. 동일한 치과로 할 텐데 예. 다만 자리만 하고 뭐 바뀌었다라고 예. 하면 원장의 이름을 뭐 강땡땡에서 박땡땡으로 바꾼다든지 예, 뭐 예. 그런 식으로 포괄 영업량 수도가 아닌 형태도 예, 있을 예. 수 있어서 예. 이게 포괄 영업량 수도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면 예. 피해자로서 포괄 양수인에게 채무 이행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 양수도면 네. 채무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네. 네, 아마도 상담자님께서 궁금하신 점 다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신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공립중학교 교사이고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혼 시절엔 저희 둘 사이가 꽤 좋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는데요. 결국 알게 된 건 남편이 하고 있다는 사업은 실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투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거의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고 남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마련했지만 대출금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몫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공무원 연금 분할은 포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사실상 남편을 먹여 살린 건데 이제 와서 제 연금까지 나눠달라고 하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재산분할 청구로 나눠 가질 수 있어서 다툼이 좀 일어나기도 하죠.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은 어떤 조건일 때 좀 나눠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시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두 연금 모두 혼인 기간 중에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 후에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 공무원연금은 65세 이상이어야 실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도록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금을 나눌 때는 절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을 주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일한 전체 기간 중에서 결혼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을 해서 그 중에 절반을 나눠 받는 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전체 가입 혹은 이제 재직 기간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에 가입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직 기간이 20년인데 그 중에 혼인 기간이 10년이었다라면 전체 연금액 중에 2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할 대상이 되고 그 중에 절반 50%가 기본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연금은 절반은 맞다라는 부분인데 분할 비율은 좀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상담자분의 공무원 연금하고 남편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연금 모두가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법령이나 이제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각자 연금에 대해서 서로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협의로 각자 자신의 연금만 받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분할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 해야 된다는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연금 수급권의 금액 차이가 상대방과 본인 차이가 좀 크지 않다면 대부분 좀 각자 이제 연금 받는 걸로, 왜냐면 이게 서로 또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아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금액 차이가 크면 이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더 이혼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냥
현재 보유한 아파트라든지 예. 현재 유형적인 재산에 대한 음. 분할 비율 혹은 어떻게 할지만 예. 판결이나 조정이나 정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이 연금과 관련한 다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 금액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 기여라든지 분배라든지 예. 이런 문제가 음. 왕왕 발생하고 또 예.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건 당연히 이 재산 분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법정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예. 또 반대로 줘야 되는 쪽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한 부분은 내가 받기로 하는 걸 전제해서 나머지만 재산 분할한 것이다라고 예. 이런 갈등이 있어서 최근에는 뭐 별거 기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판상 이혼 시에는 명확하게 합의토록 하거나 혹은 판결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최근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2023년에 1억 8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2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2025년 3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7년 입주라서 한 번 더 집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대차법에 의해 한 번 더 거주한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내비치자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들이 회사 때문에 이사할 거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내비치는 말이 저희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천까지 올려서 갱신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한삭과 아들이 들어온다면서 저희에게 당장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월세를 알아봤는데요. 월세로 이사를 가기로 정하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을 봤더니 귀한 전세하면서 버젓이 올라와 있더군요. 집주인과 통화한 기록은 저장한 내용이 없고 문자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이 4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있는데요. 저희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갱신요건, 갱신 청구권 관련돼 가지고 계속 생기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꾸 그러면서 비워달라는 분들 많단 맞죠. 말이에요. 분명히 아들이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증거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예.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요청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어요,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사유가 본인의 아들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법에서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즉 부모나 네. 자녀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하는 경우에 예. 그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 1항 8호에 따라 예.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해당은 하는데요. 예. 다만 아들이 실거주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이 아들이 네. 독립된 가정을 가져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아. 뭐 부양하는 자녀여야 한다거나 혹은 아. 미혼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직계 존속 같은 경우도 뭐 한 분이어야 한다든지 혼인 중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요건보다는 예. 직계 존비속의 거주라고 하는 사정이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의 예외 사유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들어가 해당되는 있습니다. 거군요. 예. 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좀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거주 안 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뭐 형사고소나 뭐 민사소송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갱신 거절 후에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환산월 차임의 3개월 혹은 제3자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차액의 2년분 혹은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금액 받으려고 할 때 소송도 참 예매한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연 중에 4월 말까지 비워달라는 문자만으로 증거는 부족하지만 예. 가령 이제 추후에도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가령 전입 세대의 열람 확인서로 아들이 아닌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확인하고 만약에 부동산의 중개계약서 등 새 임대차의 증거를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원래 당초의 차임과 실제 거짓말을 해서 얻게 된 차임 사이에 뭐 차액을 알아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 실제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좀 자꾸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쪼록 송득범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